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학TV 고경입니다. 사마천 4개 역사서 중에서 회남 형산열전을 오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나오는 회남 형산이라는 지역은 현재 중국 행정명으로는 안위성, 그리고 절강성, 강서성 이 3개 지역입니다. 중국의 강을 보면 장강이 있죠. 장강 하류가 상하이로 흘러듭니다. 이 상하이로 흘러드는 장강 하류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으로 둘러싼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춘추 전국시대에는 초나라 지역이었고, 진나라가 통일을 했을 때, 그리고 멸망하고 한나라의 고조 유방이 재차 통일을 했을 때는 항우와 유방의 초안전쟁에서 유방을 도왔던 경포, 영포라고도 하죠. 경포가 봉지를 받고 회남왕이 되어서 통치하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포가 다시 유방에게 반기를 들고 모반을 하자 유방은 경포를 제거를 하고 유방의 막내 어린 아들 유정을 회남 왕으로 봉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회남 형산열전은 회남 여왕 유장과 그의 큰아들인 회남왕 유안, 그리고 셋째 아들 형산왕 유사,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으로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중국 한나라를 세운 고조 유방의 서자이자 막내인 회남왕 유장은 한 문제와는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만 다른 이복 형제지간이 되겠습니다. 어린 나이에 회남왕에 오른 유장은 성장을 하면서 무쇠를 들어올릴 정도로 힘이 셌고, 또 문제가 황제에 올랐을 때는 자신이 문제와 가장 친밀한 황족이다라는 것을 들먹이면서 교만한 행동을 일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도 어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죠. 결국 성인이 된 회남왕 유장은 자기 신하와 반란을 획책하다가 발각이 되었고, 이때 이복 동생 유장을 아끼던 문제는 유장의 목숨만은 살려주는 대신 본국은 빼앗고 한지인 촉군 지역으로 유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유장이 유배를 가는 도중에 스스로 굶어 죽고 말게 되죠. 황제 문제는 자기 동생 유장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 유장의 시호를 여왕이라고 칭하고서 회남 지역을 3개로 쪼개서 유장의 큰아들 유안에게는 회남왕을, 그리고 둘째 아들 유발에게는 형산왕, 그리고 셋째 아들 유사에게는 여강왕으로 봉해줍니다. 그리고 한나라 경제 황제가 올랐을 때 유사는 형산왕으로 바뀌게 되죠. 3명의 유장의 아들들, 유장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원래는 황제 가문의 유씨의 제후들이죠.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사마천이 세가편에 기록을 했어야 했는데 황제를 상대로 모반을 일으켰기 때문에 세가에 오르지 못하고 열전에 오른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모반 때문에 세가에 오르지 못하고 열전에 올린 사람이 또 있죠. 오왕비 열전입니다. 지난번 제가 오왕비 열전 5초 7국에 나온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역시도 황제를 대항해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모두 열전에 실리게 된 겁니다. 이번 회남 형산열전은 황실을 상대로 모반을 기획하고 꿈꿨던 유장을 비롯한 그의 아들들이 사실상 명분 없는 반란을 기획을 했다가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 회남 형산열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로서는 명분 없는 도전은 오히려 스스로 자멸을 키우는 일이 되고 만다라는 교훈을 얻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소개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를 세운 유방을 중심으로 그 자손들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고 계셔야 전체 이야기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료를 보시면 한나라 유방을 중심으로 한 가계도입니다. 먼저 유방의 아버지 태상왕 유태공이 아들을 4형제를 뒀습니다. 첫째가 유백, 그 다음에 둘째가 유중, 셋째가 한나라의 황제가 되는 유방이 되겠죠. 그리고 넷째가 유교 해서 이렇게 4형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황제의 계보를 이어가는데요. 먼저 황제 유방 다음에 물론 여씨로부터 얻은 혜제가 유영이 혜제에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여태후가 섭정을 하다가
박씨로부터 얻게 된 유황, 문제가 황제에 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문제가 죽고 나서 문제의 아들 유계, 경제가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가 죽고 유철, 영제의 아들 유철이 한나라 무제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녹색으로 쭉 쫓아가면 황제의 계보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을 쭉 보게 되면 위쪽에 유방의 형, 유중의 아들 오왕유비가 있습니다. 자, 이 오왕유비는 그러니까 한나라 유방에게는 큰 조카가 되겠죠. 그래서 오나라 왕에 봉해졌습니다. 근데 이 오왕유비가 노란색 한 사람들 쭉 보시면 전부 다 5초 7국의 난에서 경제 때 난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반역을 한 거죠. 그리고 맨 밑에로 보시면 유방의 동생이죠. 유교의 또 아들이 유영계,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또 초왕유무죠. 이 초왕유무, 그 다음에 위에 오왕유비, 이 두 사람이 주동이 돼서 5조 7국의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회남 형산열전의 주인공 유방의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조희라는 여자로부터 얻은 아들 유장입니다. 유장이 회남 여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장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4명이 있는데 첫 번째 유안은 회남왕, 아버지의 왕을 그대로 이어가죠. 그리고 문제가 땅을 3개로 나누기 때문에 둘째가 유발이 형산왕에 오릅니다. 그리고 셋째 유사가 여강왕에 오르게 되죠. 그리고 막내 유량은 젊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회남혈전에는 이 4사람뿐만 아니라 유안의 자식 유불의 이야기, 또 셋째 유사의 아들인 유상,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유효, 그 다음에 딸인 유무채, 그리고 서자인 유광,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회남 여왕 유장의 후손들이 하나같이 둘째인 유발만 빼고 전부 다 한나라 조정에 반기를 들고 모반을 일으켰다가 다 죽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회남왕 형산열전은 여러분들이 내용을 쭉 보시면 대체적으로 모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모반을 일으키고 배신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열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전의 본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방의 막내 아들 유장의 출생과 회남왕이 되기까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남 여왕 유장은 한고조 유방의 막내 아들입니다. 유장이 태어나게 된 과정을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때는 유방이 초안전에서 승리를 하고 승리를 이끈 주역 공신들에게 각각의 봉국을 나눠줬는데 일부 공신들이 다시 모반을 꾀하기 시작하는 불안한 시점이었습니다. 때마침 공신 중에서 장의를 조나라의 왕으로 봉했었고 이 장의가 죽자 그의 아들 장호를 유방은 자기 사위로 노원공주를 시집 보내서 사위로 삼아서 조나라의 왕으로 이어가게 해줬는데 장인이 되는 유방이 사위 장호를 다소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방은 사위 장호를 조나라 왕으로 인정을 해줬지만 상당히 무시하고 낮춰보면서 막대했었습니다. 마침 유방이 동원에 초여행을 했다가 돌아오면서 사위가 있는 조나라를 들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위 조나라 장호는 자기 애첩이었던 아주 이쁜 조씨라는 여인을 유방에게 바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 유방이 그 여인을 임신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임신된 아이가 오늘 주인공이 되는 회남열전의 주인공 회남왕 유장이 되겠습니다. 자기 첩에 장인 유방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조나라 왕 장호는 그 일로 감히 그녀를 궁궐로 다시 들이지 못하고 별도로 궁 바깥에서 집을 지어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왕 장호의 신하 중에 관고가 주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모시는 조나라 왕 장호를 황제 유방이 너무 모멸감을 준다, 못 참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유방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가 그 사실이 발각이 돼서 조나라 왕 장호뿐만 아니라 그의 인척들 그리고 연루된 모든 신하들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시점에 유방의 아이를 가진 그 조왕의 첩 미인 역시도 체포되어서 한해 지역에 다 구금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유방은 조왕의 첩이 자기 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유장의 어머니는 감옥의 옥리에게 나는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임신한 몸입니다 라고 이실직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옥리가 그녀의 말을 듣고 바로 황제 유방을 찾아가서 알렸습니다. 근데 황제 유방은 조나라 왕의 모반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를 해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임신한 유장의 어머니가 동생이 있었는데 그 남동생 조겸이 여태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 여후죠. 여후를 찾아갑니다. 근데 여후를 바로 만나지 못하고 여후를 따르던 신복이 있었습니다. 벽양후 심익인데 이 심익이를 통해서 여우한테 부탁을 해서 뭔가 좀 보호를 받고자 이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여우도 질투심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 남편 고조 유방에게 부탁하지도 않았고, 거기다 이 심익이라는 사람도 역시 여우에게 애써가지고 이 여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말도 하나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황제의 아들을 임신하고도 인정받지 못한 이 유장의 어머니가 결국은 아무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감옥에서 아이를 잉태했다가 아이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원망스러워가지고 아이를 낳았지만 자기 스스로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감옥의 옥리가 어린 아이를 받아들고 황제 유방에 찾아가지고 아이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 유방이 후회하면서 자기 본처 여우에게 이 어린 유장을 양육을 하라라고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나서 유방은 그 죽은 조씨 여인을 친정에 있는 진정이라는 지역에서 장사를 지내줬다고 합니다. 자, 회남왕 유장의 출생 배경이 이렇듯 사실 불행하기 짝이 없는 사연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유장이 태어나고 2년이 지난 고조 11년 기원전 196년입니다. 여름에 회남왕으로 봉해졌던 경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회남왕 경포를 제거하고 42살밖에 안 된 막내 아들 유장에게 회남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경포가 옛날에 다스렸던 땅을 모두 유장에게 물려줬습니다. 자, 이때 경포가 다스렸던 회남국은 지금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형산군, 구강군, 여강군, 장군, 회계군 이렇게 5군데였습니다. 근데 이 회계군은 경포를 칠 때 함께 참여한 유방의 조카, 그러니까 유방의 형 유중의 아들 유비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오나라가 되고 오왕 유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군은 자기 막내 아들 유자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자, 회남 여왕 유장은 어머니를 일찍 잃어서 항상 여우에게 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방이 죽고 난 이후 여우의 장자인 유영 효예제 때, 또 효예제가 죽고 여태우가 섭정하는 모든 기간 동안 여태우의 총애를 얻었기 때문에 별 탈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장은 속으로는 여태우의 신복이었던 벽양후 심익이만큼은 어머니 죽음에 관련해서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함부로 드러내지는 않았던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회남왕 유장이 회남왕에서 반란을 모의한 일,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한나라 조정에서 황제 문제에게 올린 이야기, 그거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태우도 죽고 유방의 아들 효 문제 유황이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회남왕은 자기의 형이 황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형과 가장 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만 방자해가지고 수시로 한나라 법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황제가 된 이복형 문제는 유장이 자기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항상 관대하게 용서를 해줬습니다. 이런 일을 생각을 해보면 당시 황제의 문제는 정이 많은 인물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은 효 문제가 황제에 오른 지 3년 되던 해에 회남왕 유장이 장안까지 입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황제와 사냥을 나갔는데 그 행동이 아주 오만 방자하게 이를 데 없었다고 합니다. 사냥을 나가면서 황제의 술에 함께 타보고 또
황제 신하들이 있는데 앞에서 아주 거만하게 황제를 황제라 부르지 않고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한편 이 유장은 체력이 너무 좋아서 힘도 세고 아주 성격도 저돌적이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원한으로 품고 있었던 심의기를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의기를 만나고 싶다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의기가 만나러 찾아오죠. 그러니까 그 즉시 유장이 자기 소매 속에 숨겨뒀던 철퇴를 꺼내가지고 벽양의 수미기를 후려쳐서 그 자리에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함께 수행했던 자기 경호원에게 야, 저 심의기의 목을 베라! 라고 해서 심의기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즉시 이 유장이 조정으로 달려 들어가서 자기 우통 딱 벗고 사죄하면서 심의기를 내가 왜 죽였는지 자기 변명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의 모친은 예전에 조왕 장후의 모반 사건에 연루되지도 않았고 또 그때 심의기가 여우의 총애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를 구해주는 데 있어서 하나 힘쓴 것이 없었다. 그것이 이 심의기의 첫 번째 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버지 고조 유방의 첩인 척부인과 그의 아들 조나라 왕 여의가 죄도 없는데 여태우께서 그들을 죽일 때 이 심의기가 아무런 가난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 그것이 두 번째 심의기의 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태우가 여러 여시들을 왕으로 봉해줘가지고 유씨, 황씨를 위태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심의기는 여태우에게 아무런 가난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이 심의기의 세 번째 죄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가 천하를 위해서 저 불충한 신하 벽양호 심의기를 주살해서 우리 어머니의 원수를 갚았으니 조정 앞에서 제가 엎드려 사람 죽인 거에 대한 죄를 청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유장은 심의기를 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 감정에 앞서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살해하고는 조정에서 살해한 문책이 있을까봐 자기하고 아무 관련 없는 척부인 이야기 그리고 여씨 형제들이 저지른 죄까지 눈감아줬다면서 여태우에게 아부를 떨었다는 이 심의기에 대한 사례를 당당하게 당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시대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 시대 역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이렇게 즉흥적인 인물이 큰 대업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유장의 출생에 대한 불행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의 판단과 그의 행실은 사실 쫄장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음 좋고 너그러운 이복 형제 황제 문제는 유장의 뜻을 가했게 여깁니다. 그래서 또 형제가라는 이유를 들어서 유장을 처벌하지 않고 유장을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당시 문제의 생모였던 박태우 그리고 문제의 아들 태자 나중에 경제가 되죠. 이 태자 경제 그리고 한나라 조정의 대신들이 그때부터 이 회남왕 유장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꺼리기 시작을 합니다. 한편 이 용서를 받은 유장은 자기 본국 회남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더 오만방자해져 가지고 한나라 법도 따르지도 않고 왕실을 출입할 때 황제처럼 일반인들은 아예 통행을 못하게끔 막고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 황제처럼 죄라고 부르게 만들고 또 한나라 법은 무시하고 자기 나라 법을 따로 만들어서 황제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한 3년이 더 흘렀습니다. 그래서 효 문제 6년 때 기원전 174년입니다. 회남한 유장이 이제 간이 분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내에서 관직을 받지 못하고 일명 루저라고 하죠. 실패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무능한 사람들을 70명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사전 단계로 한나라 남쪽의 민월국, 그 다음에 한나라 북쪽의 흉노에 함께 반란을 일으키자라고 선동하기 위해서 자기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모반 계획 사실을 황실 조정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그 사건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사신을 보내서 동생 회남왕 유장을 장안으로 오라라고 소환을 합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회남왕은 장안에 소환되어서 장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회남 여왕 유장이 장안에 도착을 하고 한나라 조정 대신들이 황제 문제에게
상주문을 올려가지고 모반을 계획한 유장을 처벌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소를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장이 한 나라 수도 장안에 딱 도착을 하니까 한 나라의 조정 대신들, 특히 최고 지위에 있는 승상 장창, 그리고 오사대보, 이런 여러 대신들이 하나같이 유장의 죄를 물어서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황제 문제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때 유장의 죄목은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해서 상소를 올립니다. 첫 번째는 선제 고조 유방께서 세운 법을 폐지해버리고 천자 지시에 복종도 안 하고 궁궐도 자기 멋대로 짓고 천자가 타는 황옥을 자기도 같이 수레를 타고 다니고 또 출입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도 출입 못하게 만든다든지 법령도 자기 멋대로 막 제정하고 시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한나라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황제 행세를 한 죄, 그게 첫 번째 죄. 그 다음에 유장의 두 번째 죄는 관리 임명과 승진 내지는 포장에 있어서 사실은 천자의 권함임에도 불구하고 월권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 회남국의 승상을 임명을 하고 그랬던 거죠. 자, 그 죄.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반란을 도모하고 이웃 변방국인 민월이라든지 흉노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함께 도모하려고 했던 반란죄. 이거를 세 번째 죄로 하고 네 번째 죄는 모반을 이렇게 주도를 하면서 그거를 기획한 계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나라에서 그 계장을 잡아서 신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계장이 혹시라도 부를까봐 그 계장을 숨겼다가 나중에는 또 결국은 발각될까 싶어가지고 자기와 함께 모반을 했던 계장을 입막기 위해서 아예 살해까지 해버립니다. 그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황제가 각 지방 국가에 하사품 또는 백성들을 위한 구호품을 이렇게 내리면 유장이 그거를 마음대로 자기가 딴 데 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유용을 해버린 거죠. 그러한 죄 5가지를 물어가지고 황제에게 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올린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유장은 회남에서 그 당시 자기가 임명했던 승상, 자기 멋대로 임명했었죠. 황제의 임명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승상으로서 춘이라는 사람에게 승상 자리를 내려줬는데 이 춘이 황제가 호출했으니 빨리 장안에 입주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올리자 유장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아니 당신, 내가 지금 당신에게 회남국 승상자리까지 올려줬는데 이제 나를 배신하고 당신 한나라 조정에 붙기로 했냐?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한나라 장안에 입주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서도 한나라에 들어온 거는 형인 문제가 또 잘 봐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조정의 여러 대신들이 유장의 그 죄를 이렇게 여러 개를 조목조목 물어가지고 기시형에 처해야 한다면서 강력하게 상소를 올릴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역시나 유장이 예상한 대로 인정 많은 형 황제 문제는 은근히 신하들끼리 의논해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라고 하면서 판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대신들과 여러 제후들이 반역을 도모하려는 죄가 무거우니까 회남왕을 법대로 다스려야 된다라고 의결을 해서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칼로 몸을 베고 저작거리에 본북으로 시체를 방치해두는 기시형에 처해야 된다고 또다시 주청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조정의 신하 그리고 여러 제후들이 처벌에 대한 결정에 변함이 없자 황제의 문제는 다시 명을 이렇게 내립니다. 아니 짐이 회남왕 내 동생인데 내가 어떻게 법대로 처리할 수 있겠냐. 그러니 동생 유장의 죽을 죄는 사면하고 다만 회남왕 위에서 패하도록 하자라고 명을 내립니다. 자, 황제가 이렇게 명을 내리니까 그동안 신하들이 죽기를 무릅쓰고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막 상소해놓고는 황제가 왕위만 폐하고 목숨을 살려주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때서 신하들이 그러면 대안으로 조금 험난한 지역인 촉군, 그 촉군 안에 염도현이 있는데 그 공례산으로 유배를 보내고 유배를 보내면서 유장의 아들 그리고 그가 아끼던 첩들까지 함께 보내자.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집도 장만해주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양식도 주고 취사도구도 주고 가구 짓기까지 장만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천하 백성들에게는 죽을 죄를 지은 자기도 황제께서는 형제의 우애를 생각해서 선처를 했다면서 널리 알리기를 바랍니다라는 주청을 합니다. 자, 신하들이 사실 황제의 의중을 알고 한 발 물러서려는 아부근성이 나온 것이죠. 이 시점에 절대 권력의 한계를 느꼈는지 몰라도 기시형에 처해야 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처자식의 의식주까지 해결해주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천자의 그 인정과 의의를 생각해서 생색을 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추청을 한 겁니다. 대신들이 이렇게 나오니까 황제 문제는 거기에 또 한 수 더 떠서 이렇게 추가 명령을 내립니다. 동생 유장에게 하루에는 고기 5건, 술은 2마를 꼭 줘라. 그리고 예전에 이미 동생이 데리고 있었던 첩 중에서 동생이 좋아하는 10명을 스스로 뽑아서 함께 데리고 가서 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저에게도 이런 문제 같은 형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러한 아주 너그러운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장은 사실 이복 통생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같은 아주 너그러운 형을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런 너그러운 형님 문제가 반란을 계획한 유장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 본국을 빼앗고 첩군으로 유배시키죠. 그러니까 막무가내로 철이 없었던 동생 유장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 주정에서 회남왕과 함께 모반을 도모했던 자는 모두 사형에 처하고 곧바로 회남왕을 첩권 지역에 유배를 보내는데, 그때 그 유배가는 호송하는 마차에 태워서 현과 현에서 차례로 호송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회남에서 촉군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또 도중에 호송 책임에 여러 현에서 번갈아 가면서 이송을 담당하도록 시켰던 겁니다. 근데 한참 호송 중에 조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원왕이 황제 문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간언을 합니다. 황제께서는 평소에 교만하고 버릇없는 저 회남왕에게 진작에 엄한 태보와 승상을 보내지 않아서 이 지경까지 이른 겁니다. 그리고 회남왕의 그 사람됨이 강직하고 막무가내인데 이제 갑자기 그의 길을 딱 꺾어버리면 제가 생각할 때 갑자기 뭔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혹시라도 유장이 스스로 자해를 하거나 병들어 죽을지도 있는데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황제께서 오히려 아우를 주겠다는 오명을 들으실 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황제가 원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짐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단지 내 동생 유장에게 고생이 뭔지를 좀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를 불러가지고 왕위를 복직시켜 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문제의 동생을 아끼는 이 속마음, 바로 이런 뜻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호송 중이었던 유장이 워낙 막무가내 괴짜라서 사실 이 현마다 회남왕을 호송하는 동안에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수레의 봉화문을 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안에 수레 안을 들여다 보려고 관심을 아예 끊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호송 중에 있던 그 수레의 안팎을 다 내다 보이지 않도록 다 사방을 막아가지고 호송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회남왕은 자기와 함께 이제 가고 있는 시종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내가 용감한 사람이라고 누가 말했냐? 내가 봐도 내가 용감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내가 그동안 너무 교만하게 굴었던 까닭에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허물을 들으려고 안 했기 때문에 이 지경에 처하게 되었어. 이런 상태로 내가 한평생 어떻게 살겠느냐, 답답해 죽겠다라고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이 외향적이고 아주 막 저돌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폐쇄되거나 갇히게 되면 아주 막 못 살게 하는 그런 상황에 돌입되죠. 그래서 밥을 딱 끊고 단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송되어 가는 기간 동안에 결국은 아사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남왕을 태운 수레가 이제 옹 땅까지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옹현의 혈령이 수레를 잠근 문을 이제 열어서 딱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이 회남왕이 벌써 죽은 지 한참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을 확인하고서 바로 황제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장의 죽음을 보고받은 황제가 그때서 막 통곡을 하면서 애통해하면서 원왕 신하를 찾아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짐이 원왕 당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내가 회남왕을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왕이 다시 그 말을 듣고 황제에게 이렇게 합니다. 아니 이제 와서 엎질러진 물인데 폐하 마음을 그냥 너그럽게 가지십시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문제가 이제 나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니까 원왕이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유장을 귀양 보내야 한다고 주청했던 저 승상, 오사대부 저 사람들 참소하고 천하 백성들에게 사죄를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황제 문제는 그 즉시 승상과 오사대부를 불러가지고 참수를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동안 내 동생 유장을 현에서 현으로 옮겨가면서 호송했던 놈들 다 붙들어가지고 문 잠궈가지고 봉인 열지 않은 놈, 그 다음에 음식 제대로 시중들지 않은 놈 잡아들어가지고 기시형에 처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사실 원왕은 승상과 오사대부를 죽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그 밑에 실무자들만 죽이도록 그들에게 지시를 또 한 겁니다. 황제 문제는 동생 회남왕을 그 뒤로 옹땅에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민가 30호를 지정을 해서 자기 동생 무덤을 지키는 일에 맡기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장이 죽게 된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2년이 더 지났습니다. 효문제 8년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172년이죠. 황제 문제는 죽은 자기 동생 회남왕을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회남왕 유장의 아들, 이제 나이 7, 8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에게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4명의 아들들을 각각 후로 봉해줍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 유한은 부릉후에, 그 다음에 둘째 유발은 안양후, 그리고 셋째 유사는 양주후에, 그리고 막내 유량에게는 동성후라 해가지고 제후에 봉해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흐릅니다. 효문제 12년, 기원전 168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남 지역의 백성들은 자기들 왕 유장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두 형제, 그러니까 문제하고 유장, 이 두 형제 간의 불화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노래로서 풍자하는 노래를 읊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황제 문제는 자신이 회남 땅을 탐내서 동생을 죽였다라고 백성이 의심하는구나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황제 문제는 이 노래를 듣고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 고대 요임금과 순임금도 자기 형제를 내쫓았다. 그리고 주나라 때는 주나라의 주공은 자기 동생 관숙과 채숙이 모반을 하자 자기 동생을 죽였다. 하지만 그때 천하 사람들은 자기 동생을 죽인 주공을 성인이라고 칭송하지 않았냐. 왜 그랬느냐? 바로 사적인 일로서 공적인 일을 손상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인이라고 불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하 사람들은 왜 짐이 내 동생 회남왕 땅을 차지했다, 탐냈다라고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황제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문제는 사적인 형제의 우애보다 공적인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동생을 나는 단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를 밝히는 거죠. 그래도 이 죽은 동생 회남왕을 추존해서 여왕으로 시우를 내리고 또 능을 새롭게 만들어서 제후의 왕으로서 또 예우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듯 한나라 문제는 자기 동생을 끝까지 끌어안으려고 했고 또 백성들의 원망을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서 나는 단죄를 했다라고 표방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주변 인물, 특히 친인척을 잘 관리를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나라도 백성도 동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비리투성이의 망국으로 가는 그런 첩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성군으로 추앙받는 인물들은 그 주변 인물들부터 철저하게 투명하게 준비를 하고 대했습니다. 우리 조선의 선조 성군 세종대왕도 자기 장인을 철저하게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우리 대선 후보자 물론 그 주변 인물에 대한 검증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변 인물들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효문제 16년, 기원전 164년입니다. 황제 문제는 회남 여왕 유장의 죄를 짓고 스스로 나라를 잃고 일찍 죽은 것을 불쌍하게 여겨서 회남 지역을 셋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유장의 세 아들을 왕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장의 큰아들 유한에게는 회남왕에, 그리고 둘째 아들 유발에게는 형산왕, 그리고 셋째 아들 유사에게는 여강왕에 봉헌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막내 아들 유양은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분봉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공 회남왕 유장은 자기 어머니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은 제3자 심의기를 미워하면서 원한을 품게 되고 그 원한을 품고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격도 또 인품도 아주 망가진 채 높은 왕의 지위에 올랐던 것이죠. 성격과 인품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로지 원망과 원한을 품은 사람이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위험한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사례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런 무례한 사람도 혈육이라는 끈끈함 때문에 끝까지 인정을 베풀다가도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비난을 하는 기색을 보이자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황제 문제의 결단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오늘 회남 형산열전 일부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지, 또 회남왕 유장을 통해서 버려야 할 것, 그리고 한나라 황제의 문제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 예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에는 형산혈전 2부로서 황제 문제에 이어서 아들 경제가 등극을 하고 회남왕 유장의 아들들이 부전자전이라고 황실에 대해서 또 반역을 꾀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다음에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또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